예,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행 동기부터 과정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준영 씨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요. 일단은 불법 동영상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인데 다른 혐의도 얘기가 나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피해 여성들도 많고요. 지금 10여 명 이상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거기다 유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재질이 불량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김상규 씨가 최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을 제보한 사람이었는데 이 폭행 단신의 상황에서 이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에 폭행을 했던 이모 씨 그리고 경찰관 2명은 오히려 이 김상규 씨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이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상황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버닝썬 사태와 다 묻혀버렸는데 사실은 김상규 씨를 그 성추행으로 고소한 게 사실 애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이냐.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걸 묻기 위해서 고소한 거냐라는 실질적 진실이 밝혀져야지만이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예. 진행이 거기서 멈춰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의 어떤 과잉 수사라든가 아니 과잉 대응 같은 건 별개의 문제지만 네. 피소된 사건 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건 정황 전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권위가 조사를 했나 봅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의 초동 대응 그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미란다 원칙 고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건데 그 현장을 저희들이 CCTV 화면을 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긴급 체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흔히 말하는 경찰 비례 원칙에 따라서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불법 체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는 상태에서 체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을 때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라든가 위력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두세 단계 높은 단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태도 보통 어떤 소란을 피우는 시간이 보고된 바로는 한 2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2분도 안 됐다. 그럼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인권위에서는 두 가지 체포 정당성 결여 관련된 미란다 원칙의 불비, 그 다음에 지구대에서 의료조치 미흡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이 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공문서 위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처벌이 네. 가능한 부분인지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행범인 체포서거든요. 지금 예. 현행범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현행범인 체포서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사의 토대가 되는 거죠. 처음. 예, 수사의 토대가 되고 이제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예. 그걸 지금 보면은 사실 실제 상황은 2분에 불과한데 20분 동안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여지고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형법에서 대단히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간단한 범죄는 아닌 거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안 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행범 반드시 체포가.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그래서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체포의 이유를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사후에 했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예.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걸 사전에 하지 않으면 그게 부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로 인해서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이게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버닝썬 사태에서 사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수십 명이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일단 어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마약류에서는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일부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엑스터시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장한 바 제가 추정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투약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묻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흡입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어쨌든 이게 좀 불분명하면은 피고인의 이익 아니면 이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약간 부정확한 것이 아닌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실은 유통의 부분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투약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투약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그래서 제가 추정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뭐 강력부 검사 시절 마약류 관련 사범 엄청 많이 단속을 하셨고요. 또 적발도 하시고 물뽕이라는 거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발견한 적발한 검사님 아니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단 이문호 씨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풀려 나가냐에 따라서 마약 전체 수사로 지금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저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기각이 됐는데 글쎄요, 일반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약 물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이게 양성 반응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양성 반응 나온 걸로 봐서는 물뽕일 것 같지는 않고요. 물뽕은 사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정 기법상 감정을 해내기가 쉽지가 예.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약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변명을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뭐 언론 보도상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록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내가 뭐 몰래 투약을 당했다고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은 투약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예, 있죠.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투약을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소사실 특정이라고 하는데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은 설사 모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 사범들이 제가 예전에 수사를 해보면은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부인을 해요. 예. 부인을 하면 검찰에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모발 검사가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기간을 대충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지역을 특정을 해서 뭐 서울 경기 이론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기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법원에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고 공소 기각을 합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혐의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했는가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아직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의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는 발부되지 않은 것이다. 예,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클럽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물뽕, 마약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투약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공공연하게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좀 이런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면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싶은 게 있습니까? 사실 클럽 내에서의 그 마약 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 시절에도 클럽 같은데 홍대 앞에 그때 클럽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단속을 하면은 그때 다시 엑스터시가 유행이었습니다. 소위 뭐 도리도리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정도였나요, 그때가? 그때가 뭐 18년 전, 17년 전이니까요. 예. 그때부터 이미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또 물뽕에 대한 뭐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에 마약 사범을 많이 적발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 그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 국가라고 하는데 강주 전남 지역은 특히 마약 사범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이 적발을 해서 그의 국정감사에서 왜 마약 사범이 증가했냐고 그랬었는데 그런 질문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검사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이 물뽕은 어떻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유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루트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루트는 마약의 그 유통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예전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전에 직접 만나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결국은 그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물에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조심을 해야 됩니까? 혹시 저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실 수가 있잖아요. 물뽕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예. 그걸 술이라든가 음료에 탄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물뽕의 출처 부분이 사실은 예,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출처 부분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마약이 있으면 누군가 제조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존의 경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탐지견 같은 데가 탐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무색무취한 부분이고 그래서 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기법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좀 늦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제한 장치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위험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것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전 다른 마약 같은 경우 탐지견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게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사 의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사실 이렇게 덮일 수 있었던 것이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유착의 중심에 있는 윤총경 출국 금지까지 있었고 아내까지도 이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양하게 골프도 쳤다, 식사도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뇌물죄까지 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있었던 위치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쭉 경력을 보면은 인사 담당관도 하셨고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고 사실은 경찰을 지낸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무엇을 부탁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자리 때문에 자기의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 형태로 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실제로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받던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은 단속이 좀 덜하고 이랬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 카톡 대화방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인데 문제는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부분이 의심은 가는데 위치가 또 그렇고 근데 그걸 소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수사 지휘만 하고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좀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우리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윤총경 관련해서 그러니까 윗선 개입할 유착 의혹 관련해서. 네, 지금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가 더더구나 요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수사상을 지켜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 수사할 것으로 비추어지는데요. 예.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나중에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송치를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게 밝혀지면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또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경찰 입장도. 예. 예,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역비적인데요.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의 부모가 살해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전에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범행 동기나 과정, 이게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너무 의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파일럿이잖아요. 보시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십시오. 구체적인 동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흔히 보복살인이나 청부살인, 보복에 의한 청부살인일 수도 있는 건데 강도살인에 의한 청부살인 형태도 두 가지가 경로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어쨌든 수단은 어떤 관련이 무관한 형태의 중국 동포가 동원된 도구인지 아니면 반대로 중국 동포들도 사실은 도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동기를 가진 공범들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지금 구속되는 상태의 저분은 이 주범이고 중국 동포들은 일단 도구로 이용됐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로 노리고
예. 부자들을 노리고 사실은 마치 이렇게 같이 한 것처럼 해서 도망을 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동기 자체의 이중성을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구분이 안 되니까 아까 저 출두하면서 말한 것이 예. 자기는 억울하다. 예.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예. 말은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이 했지만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면 그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잡히는 한 이것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동기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본인은 지금 이게 뭐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어차피 뭐 살해 당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현장의 CCTV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맞고, 거기에 비춰보면 이게 본인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공모를 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게 이제 뭐 공범의 이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언론에 보도됐듯이 뭐 2천만 원 뭐 그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렇게 예, 그건 살해하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그 고급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예. 그 부모가 집으로 오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사전에 불과 뭐 직전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어머니인 것처럼 카톡으로 계속 또 대화를 또 주고받아서 더 이 부분을 좀 은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참 의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짚어주셨던 그 현금이 그날 집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죠. 우리가 출입문 비밀번호도 있고 전체 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두 가지가 예.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획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데 보통 이런 계획 수준이 높아질 때는 보통 내부자, 그렇죠. 지인, 예. 아는 사람의 어떤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탐지해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도 사실은 그 부분을 착안해 갖고 혹시 주변에 이런 것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 혹시 있을 수 있나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동기가 거꾸로 입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거기에서 이제 주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엽기적인 부분이 살해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시신 한 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물론 범행 시기를 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옮겼던 부분 이건 어떻게 좀 봐합니까? 법내 심리학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는 보통 이제 여성을 공격하는 경우는 치정이라고 하고 남성을 먼저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는 이제 복수, 보복 이렇게 이게 대략적인 일반론은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이제 두 부모를 동시에 공격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럼 거기에 있어야 할 시신이 왜 다른 쪽으로 갔냐? 그러면 그 시신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용 가치가 뭘까를 따져볼 때 보통은 그런 어떤 범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은 보통 가장 많은 게 가정 폭력에 의해서 누군가 누구를 살해하고 다른 쪽에 뭐 극단 선택하는 방식의 어떤 위장, 조작 같은 걸 의뢰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결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완결이 돼야지 지금 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공범의 숫자도 너무 많다는 것도 의문점인 것 같아요. 사실 2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렇게 뭐 청부 살인을 하려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도 한두 푼이 아닐 것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시신을 옮길 때 또 추가적으로 또 인력이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2천만 원 때문에 뭐 살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제 판단으로는 예.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5억 원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날 갑자기 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전에 이미 매물로 내놨을 것이고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언제 매매대금이 지급이 된다. 그런 정보까지 사전에 입수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 동포들을 뭐 고용을 하고 했다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평택에 있는 뭐 냉동 창고에 사체를 보관을 했다는데 그 예.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런 재반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범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전에 돈을 노린 치밀한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중국 독보 공범 3명은 칭따오로 도주를 했습니다.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경찰이 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병 확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신병 확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직접 체포를 해서 데려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연히 소재가 발견되면은 거기에 어디에 있다는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국 동포들이 이 범행을 저지른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변명일까요? 실제 이거 범행을 하려고 사실은 했고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하는데 경호 인력으로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살인 범행에까지 가담을 한다. 예.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어렵죠. 사전에 이런 범행을 목적을 하고 예. 모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이든지 그렇게 추정을 주범 아닌 된다고 정범 봅니다. 혹은 공범 모든 대가를 바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어떤 신병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야지 범행의 전모가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요.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 수사권이 없고 공소시효도 관련 혐의는 이미 거의 다 끝났던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수사 더 진척을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전 국민적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주길 바라겠지만은 사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기관이거든요. 진상규명기관은 아닙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돼요. 즉 기소를 해서 처벌 가능해야지 수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특수강간 부분 그게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2024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럼 그걸 생각합니다. 밝히려면 뭘 해야 됩니까? 특수강간이라는 죄가 있을 텐데 그건 네. 여러 명이 어떤 식으로든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증거는 그 당시에 촬영된 동영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장면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먼저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수사가 조사잖아요. 사실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지 않는 부분,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도 좀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단은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거부했을 때는 강제로 데려와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법경찰권이라든가 검사로 임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는 강제 수사권을 줄 수가 없거든요. 동영상 속 인물, 민감용 경찰총장은 충분히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인물, 소위 말해서 윤윤천 리스트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동영상 다른 자료들은 폐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가수 같은 데는 동영상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기본 데이터들은 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폐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 어떤 파일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걸 구분해 갖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은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진술만 가지고 누가 있었다 없었다를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체도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일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찰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수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용으로 남겨둔 파일. 경찰은 더 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파일이라고 하듯이 백파일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누가 찾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검 조사단이 경찰의 파일을 가서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기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검찰청은 그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분명하게 그 윗단위에서 좀 해주게 되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낮은 가능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희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